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좋아요 누르면 합격.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한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 5. 수정 확대가족. 정답은요? 5번 수정 확대 가족이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입니다.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 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요?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나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죠. 노후의 건강을 증진해주고요. 생활 안정을 도모해줘요.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 학대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어요.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가족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고 노인이 의존성이 증가하고 노인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을 때 또 부양자의 사회적인 고립 또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었을 때 더 학대가 잘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이거는 어떤 역할일까요?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학대받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또 동기 유발자는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준다.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것들이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숙련된 수발자가 되겠습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 뭘까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심장과 팔 높이를 같게 해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어 그 자세가 달라지면은요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나옵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너무 많죠? 6g 이하로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과일이나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요. 바로 혈압이 다시 올라가겠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2차성 고혈압은요, 한 5에서 10%예요. 그 비만 때문에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다입니다. 90에서 95%예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흡연, 과도한 음주, 짠 음식, 또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어요. 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다고 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에는 좋은 거예요.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비타민 D 섭취, 햇볕을 쬐면은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갈게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입니다. 성생활을 금하진 않죠?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성생활은 가능하고요. 맥주를 마시나요?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 지연을 초래해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합니다. 또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게 더 좋은 답이 되겠어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구가 좁아지죠. 그럼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배뇨를 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어요. 그래서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다.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요?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천식이 더 발작할 수가 있다. 천식하면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됩니다. 고양이 털, 차고 건조한 공기, 꽃가루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기침이 나게 되면은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된다는 거.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 뭐죠? 5번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함,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눈 버렸죠. 시각적 성희롱이다.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회유,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신체가 접촉하는 게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의심돼도 신고하고요. 알게 돼도 신고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겠죠. 복도에 또는 바닥에 물건 쌓아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지죠? 낙상 우려로 문턱은 설치하지 않는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요, 잘 넘어져요. 바닥에 물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중요했던 거 뭐 있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운동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쉰다. 또 그 자세를 유지할 때는요, 10에서 15초간 유지하라고 했어요.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은요?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에 식사하게 해야지 입맛이 좀 돌겠죠?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편안하게 식사하게 도와주는 게 좋지 꼭 혼자 먹어야 좋은 건 아니고요. 감칠맛 나는 단 음식이 아니겠죠? 균형 잡힌 식단이 좋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좀 보기 좋게 담아내서 식욕을 돋우는 거 괜찮겠어요? 반찬을 모두 갈면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해서 잘게 썰거나 일반식이거나 갈아서 만들거나 유동식을 주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식재료 준비 방법도 국가고시에 나오죠.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식초나 소스로 입맛을 좀 돋군다 이 얘기고요. 삼키기 쉽도록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준다. 연화 능력, 뭔가 삼키는 능력이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조금 잘 넘어갈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기출 지문입니다.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조금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예요. 대상자와 함께 생선가시 바르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다 하고 치매 대상자를 앉히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생선가시나 뼈를 미리미리 제거해둔다. 또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두면요 깨질 수 있잖아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뭔가 입맛을 돋굴 수 있다 이거고요. 의치가 느슨하면은요 이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기도를 막을 수 있겠죠. 느슨하다고 하면은 빼고 식사하게 하고 의치를 다시 조정을 해줘야겠죠. 치과에서 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밥 먹을 때는 TV를 틀지 않아요. 식사 위에 소금을 놔두면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 게 아닌데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중요한 건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계속 밥 달라고 하면은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는 밥 한 공기 주지 말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그냥 나눠서 한 3번 4번 주는 거예요. 결국 식사량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퍼먹기가 좋잖아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앞치마가 좋아요?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를 제공한다.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다. 뭐가 좋은지를 기억하세요. 뭐보다 뭐 하면은요 헷갈리잖아요. 그쵸? 1층이 좋다. 앞치마를 찬다. 사발이 좋다. 졸려하거나 초조해 한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원히 안 주나요? 아니죠. 괜찮아지면 차후에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생선가시 뼈를 제거한다. 앞치마를 입힌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해서 내가 밥 먹고 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 라는 사실마저 잊지 않게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치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일상생활도 어렵고 설거지도 안 되고 양치들도 못하고 본인이 밥 먹고 반찬 먹고 이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입에서 씹지도 못해요. 나중엔 삼키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일상생활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와중에도 내가 뭐하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이라도 무겁다면은 밥 먹고 있다는 거를 순간순간 무거우니까 기억해낸다 이런 거예요. 치매가 얼마나 비참한 질병입니까?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위해서 TV는 끈다. 밥 먹을 때는 TV를 끄고요. 저녁에 석양 증후군일 때 배회하고 방황할 때는 TV나 음악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나 밥 안 먹었어, 밥 줘.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훔쳐갔어. 그러면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치매는 그때마다 그 지문이 바뀝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3.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4.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보기를 보면 여러분이 더 헷갈립니다. 가루약은요 어떻게 먹여요? 숟가락에 물 넣고 타서 먹인다.
또는 양이 적다면 또는 정확하게 먹이고 싶다면 침이 없는 무침 주사기에다가 물로 섞은 다음에 무침 주사기에다 조금씩 정확하게 먹여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답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가루채로 먹으면은요,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이 노인들은 기도도 좁아져 있거든요. 살에도 잘 걸리고 이러다가 살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이 녹인 가루를 흡인해서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이런 것이 답입니다. 자주 사례가 들리는 대상자, 가루약 먹으면 또 살에 걸려요. 숟가락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약 타서 녹여서 먹인다. 이게 답입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요?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이죠.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또 법적으로 신고도 하고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까지 하는 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에요. 노인 자살 예방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또 확인하고 개입해서 이런 사례 관리를 다 하는 것들이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이 되겠어요.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요?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했죠? 또 2번 장기요양기관은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시설은요 20%, 재가급여는요 15%를 청구했어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했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맞았죠.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또는 별도로 운영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한꺼번에 받아요. 통합 징수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스킨십이 닿는 것은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로 하면 되겠죠.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정서 지원이고요.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취사, 청소, 세탁, 주변 정리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또 4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외출하거나 요양보호사 혼자 물품 사오고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또는 정신 기능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 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요? 2번 재원은 돈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체적인 돈은요, 전체적인 재원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거죠. 국가 지원은 세금입니다. 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예요. 강제적으로 다 우리가 내고 있는 것들. 본인 부담금은요, 15에서 20%, 재가급여로 간다고 하면 15%, 시설급여로 간다고 하면 20%예요. 나라에선 20% 대주고요. 나머지를 보험료에서 충당을 해줍니다. 100%가 되려면은요, 재가급여 15% 냈어요. 나라에서 조세 20% 대줬어요. 35%죠. 나머지 65%는 보험료에서 내주고요. 본인 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원 갔어? 20% 내죠. 나라에서 20% 대주죠. 나머지 60% 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이 보험료라는 게 공단에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단에서 항상 우리 보험료를 받아가니까 그 돈으로 내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하지만 국민기초수급권자는 그나마 본인 부담금도 없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이 20% 부담하죠.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0% 부담해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그나마 10%를 할인해줘서 10%는 부담을 해야지만 소견서 발급받고 간호지시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돈만 통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기 볼게요.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해요.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회계는 별도이다. 아시겠죠?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맞죠? 3번 장기요양기간은 급여 비용을 어디다 청구해요? 공단에다 청구해야지 보험료를 받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하나요? 장기요양기간에 지급해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그 비용을 요양원 또는 주야간보 이런 데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기요양기간입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간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내는 거예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나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사소견서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0% 내야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죠.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요? 1번 세탁이 되겠습니다. 체위 변경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편지 대필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 병원을 동행한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죠. 의사소통 도움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집안일,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장보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상태 변화를 관찰해야겠죠?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 2번 관찰자 되겠습니다. 옹호자는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지켜준다. 정보 전달자는요. 대상자의 어떤 상태나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의료기관 또는 시설장 같이 업무 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동기유발자? 아유 잘하시고 계시네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관찰자의 역할, 관찰한다, 살핀다, 확인한다, 파악한다. 이런 서술어를 보세요. 대상자의 맥박,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대상자의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변화를 확인한다. 상태 변화를 파악한다.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역할이겠어요. 대상자의 이 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질병 변화에 대한 증상까지 다 살펴준다. 관찰자의 역할이다.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2.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3.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4.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5.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정답은요? 뚜껑의 안쪽이 위쪽으로 놔야 바닥에 안 닿아서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뚜껑의 바깥쪽은요? 바닥에 놔라. 그래야 안쪽이 위를 향한다 이 얘기입니다. 색이 변한 약물을 흔들어 섞어 먹이는 게 아니라 물약은 흔들어 먹어야 농도가 맞죠? 하지만 색이 변했다. 이거는 뭔가 상했다 이 얘기죠.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따르는 게 아니라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르고 대상자에게 투약하게 되겠습니다. 물약을 따른 후 병뚜껑을 닫기 전에 그 입구를요 멸균 거즈, 깨끗한 멸균 거즈 또는 알코올솜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약을 따르는데 그 약이 라벨 쪽으로 흘러버리면 이 약의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약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른다. 이런 디테일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약은 흔들어서 혼합해야 약의 농도를 맞춘다. 이런 거 다 국가고시 포인트입니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는다. 반대쪽으로 따른다. 말이 바뀌어도 그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죠?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랐어? 남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만 많이 따른 그 약의 분량은 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2.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치료의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갔다가 귀약을 넣는다.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작은 솜을 15분 또는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점적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의 겉을 닦는다. 다른 표현으로요,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귓구멍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가운데로 쏘는 게 아니에요. 측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넣는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요?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우리가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 삼가하고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요? 결핵이 의심되면은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1.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마스크, 장갑, 보호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봐야 돼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대상자가 결핵이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그쵸? 3개월마다 결핵 진단을 받는다? 아니죠?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요,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나와요. 결핵은요,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거 대상포진에는 항바이러스제 먹고요.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요양보호를 한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
단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일정 기간 지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요. 1강 소독한다. 햇빛에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은 수분 내에 죽는다. 몇 분 만에 죽는데요. 또 결핵 증상 2, 3주 이상의 기침이 나오면은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는요. 반드시 따로 처리한다. 격리 폐기물 통에 버린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 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문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배운다, 다 맞는 얘기예요.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 복지용구 구매 알선을 삼가하고 정보 제공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규정을 어기는 일이에요.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죠? 대상자 인권을 존중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했을 때는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5번이죠?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위액의 분비가 저하돼요. 간의 약물 대사가 저하되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도 안 되고 제거도 잘 안 된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증가하죠. 탈계 분비, 침이 분비되는 게 저하된다.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고요. 위산이 저하되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해요.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니까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다라는 거.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요? 양이 적을 때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무침 주사기가 뭐예요? 병원에서 이 주사 맞을 때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침만 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눈금이 있죠? 양이 적을 때는 좀 정확하게 먹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1번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숟가락 위에 가루약 넣고 물을 넣어서 섞는 거죠. 3번 약은요 주스랑 섞어 먹이는 게 아니에요. 물과 먹어야 됩니다. 단 철분제는 뭐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철 좀 들어라의 C. 이때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도 된다. 철분제는 영양제 개념이죠. 그쵸? 또 양이 적을 때 무침 주사기 괜찮죠?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요? 5번이죠. 낙장 불입이에요. 한번 따른 약은요, 다시 집어넣으면은요, 균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만 따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물약을 붓기 전에 흔들어서 혼합한다 외에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따른다는 거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것을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이 이름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1번 동공이 확대되죠. 2번 소변량이 감소됩니다. 먹는 게 없잖아요. 3번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면 시간이 길어져요. 의식이 점차 흐려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죠. 4번 손과 발이 열감이 아니라 차갑죠. 피부색이 푸르딩딩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있습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맥박 떨어지죠. 혈압 떨어지죠. 소변량 감소하죠. 근육 긴장도도 감소하죠.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도 하고 항문도 열리게 됩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놓을 때 사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자세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는다. 이것과요. 살에 걸릴 때는요. 마른 음식을 먼저 주면 안 돼요. 음식을 삼키기 쉽게 이 물이나 차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해야 되겠죠. 레몬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줄줄 나와요. 신맛이 강한 음식은요. 침을 많이 나오게 하니까 사례가 더 잘 들립니다. 턱을 숙이는 거예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야 사례가 안 걸린다.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는 게 아니죠. 깊숙이 넣으면은요, 목젖을 자극해서 구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례 예방하는 방법,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준다. 또 상반신을 높게 해준다.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도록 한다. 국을 한 숟가락 먼저 먹인다.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밥 먹고 있을 때 말 시키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고 입에 넣어준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가 걸릴 수 있으니까 제공하지 않는다. 자문같이 신맛이 강한 과일은 제한한다. 말이 계속 바뀌면서 국가고시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예요. 일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이게 맞겠습니다.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가 미리 다 확인하고 세팅하고 나서 치매 대상자를 앉히는 것입니다. 3번.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밥 먹을 때 텔레비전은 끄는 게 좋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서 선택하게 먹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지금 반찬도 골고루 먹기도 어려워요. 나중에는요. 대상자가 혼란스러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음식 주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왜 그래요? 밥 먹었는데 먹은 줄을 몰라요. 인지를 못하니까 계속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릇을 좀 조그만 거에다가 여러 번 주면서 그냥 이 양을 조절하는 거죠.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습니다. 그릇은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서 입맛을 돋우고요. 치매 대상자가요. 너무 졸려하거나 초조해할 때 밥 먹이나요? 이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제공하지 않아요? 아니죠. 차후에 좀 괜찮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면 제공한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식사 전에 미리 음식 온도 확인해야겠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싹 다 준비해야 되죠? 생선, 가시, 뼈 미리 다 제거하죠.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아요? 막 질질 흘리니까 앞치마가 좋다. 숟가락 왜 무거운 게 좋아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 들고 있으면요. 이 밥 먹다가도 내가 밥을 먹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다가도 무거운 숟가락 밥 먹었나 보다 이렇게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인지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씹는 기능도 안 되고 나중에 말도 못 하잖아요. 그쵸? 밥 먹을 때는요. TV를 끕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이용 계획 2. 대상자의 욕구 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요?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을 기록합니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요. 이 급여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그 내용,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요?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 거죠? 2번입니다.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뭔가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인지 기능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보고를 합니다. 1번 영화 보고 싶다고 말한다? 영화 보여주면 되겠죠. 3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더 좋죠. 4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또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를 하죠. 원활하게 타 전문직하고 의사소통을 하죠. 그러면 그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의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죠. 그래서 요양보호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상자가 안전하고 덜 다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탈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요? 1번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됩니다. 대사가 뭐예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대사예요. 약물의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약물의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살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변비일 때 섬유질이나 물을 먹으면은 변비가 완화되잖아요. 설사를 줄줄 하는데 섬유질 많이 먹으면요 더 설사하겠죠? 그래서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하면은요 세트로 가야 되는 거는요 수분 섭취를 한다. 탈수를 예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반대로 변비일 때는요 변비는 물 많이 마셔야 되죠. 섬유질 있는 음식 먹어줘야겠어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감소.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많이 나빠지겠죠? 폐활량 감소합니다. 섬모 운동이 떨어져요. 섬모 운동이요, 이 미세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빠진다.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지잖아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기침 반사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증가하고요.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됩니다.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니까 코 속의 점막도 건조해요. 호흡기계 질환은요, 기침 반사는 저하된다. 섬모 운동은 감소된다. 좋은 건 다 감소돼요. 호흡 근육은 약화된다. 근육이 약화됐으니까 호흡이 증가하면은 피로하기가 쉬워요.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기가 어렵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요양보호사는요,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게 좋아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죠?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요? 3번 손목 부위에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죠. 손목을 강하게 털면 안 돼요. 손상됐을 땐 움직이지 않는다. 손목은요, 심장보다 낮게 한다.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뱀에 물린 무슨 그런 사건이 나올 일은 없죠. 뱀에 만약에 물렸다 하면 심장보다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왜?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잖아요. 순환이 되니까. 다쳤을 때만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찜질 아니죠? 항상 삐거나 골절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다치셨을 때요, 삐었어, 근육통이야 이럴 때는요, 첫날 다친 날은요, 냉찜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3일까지 냉찜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온찜질 하면은요, 부풀어 올라요. 안 돼요. 냉찜질이 먼저라는 거. 다쳤을 때 치료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삐었어. 그런 경우는 냉찜질이고요. 만성 관절염이다 하면은요, 그럴 때는 온찜질이 되겠어요. 휴식을 하는 게 좋죠? 또는 압박분대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알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 4번이죠.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접종을 합니다. 1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폐렴구균은요,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인플루엔자는요, 1년에 한 번 매년 접종한다.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요? 그건 아니고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를 접종하고 나서 이후에 10년마다 맞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고요. 100일에는 더 추가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포진은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었던 사람이 생기죠.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래서 대상포진이 걸리면 항바이러스제를 먹고요.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 얼마예요? 한 40 얼마. 꽤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건강이 좋을 때 맞으셔야지, 컨디션 안 좋을 때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잖아요. 대상포진 걸리실 수도 있어요. 대상포진 내가 막 허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끊어질 것 같아, 이런 경우에도 대상포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은 그냥 관절염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은요, 이 브레이저 라인이 있는 그 라인 쪽에 수포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허벅지 또 얼굴 쪽에 약간 빨갛빨갛한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면요, 이거 대상포진을 빨리 알아채시고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상품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맞아요.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2.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 기간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여러분이 방문 요양보호서로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상자가 어떻게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게 아니죠. 책임감을 높이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그 대상자가 동일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면 다음 요양보호서가 오더라도 누구나 그 기록을 보고 그것에 준하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에 기여한다.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책임감을 높인다. 요양보호사가 놀지 않았다. 활동을 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기록하는 것의 목적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미납된 장기 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기간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입니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업무 보고는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니까 대상자에게 후유증이 적어요. 업무 보고를 함으로써 타 전문직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업무를 협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받음. 이거 뭐죠?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중에서 부정입니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죠?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야, 난 믿을 수가 없어. 이 진단이 틀린 것 같아. 다른 병원을 가봐야겠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끌어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이게 분노의 감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타협을 시도해요. 우리 막내딸 갈 때까지만 제발 살게 해주세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울해집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엔 수용하죠.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지쳤어. 그냥 받아들일란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보내는 게 수용이 되겠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타협이 협상으로도 나옵니다.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독감이죠.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죠.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공기, 비말 감염 질환이에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상은요, 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코막힘, 근육통, 인후통 이런 것들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언제 맞죠? 10, 11, 12월에 권장하죠. 독감은 걸리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상대한테 옮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일주일은 쉬었다가 요양보호를 나가야 합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죠.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또 어떤 질병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죠?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도 바이러스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디로 가라?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질병의 경과가 길어요. 재발이 빈번하고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노인성 질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요, 약에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번갈아 나옵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노인 요양시설 4. 주 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요? 일정 시간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4번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1번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였죠. 방문 간호는요, 간호사 또는 방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간호하는 거예요. 3번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밥 주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주 야간 보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한 9시에 가서요, 오후 5시에 끝나죠.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 맡길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단기 보호가 되겠어요. 5번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겠어요.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고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는다. 이것도 중요했죠?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이거 뭐예요?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동등한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요양보호사의 임금 또는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요? 이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근로기준법.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요? 5번 유대감의 감소 1번 은퇴로 인해서 역할을 상실하죠. 2번 생산성이 감소돼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3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내향성이 증가한다. 4.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직성은 증가한다. 5. 유대감은 감소한다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뭐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 요거는 효력이 발생하죠. 1번은요. 17세니까 안 돼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어야지 작성할 수 있었죠. 2번 가족이 작성했다. 4번 의사가 작성했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했다.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 자신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을 본인이 해야겠죠.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 자연적으로 죽겠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의 느낌입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안락사다. 이런 것들이 기출 지문입니다.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귓속을 닦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중앙에다 약물을 쏘는 게 아닙니다.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이게 맞고요. 어떤 약이든지 햇볕에다 놓는 건 없어요. 직사광선을 피한다. 솜을요 하루 종일 끼워 놓는 게 아니죠.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또 5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약을 넣을 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요. 이 고막 체온계 귀 속에 이렇게 넣잖아요. 이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후 하방은요. 소아, 어린아이들일 경우는 후 하방으로 당기면서 고막 체온계 재거든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다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 상방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기출 지문 제가 좀 읊어드려 볼게요. 이 치료를 할 때 귀를 위쪽으로 후상방으로 잡아당기죠. 이 병을요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굽니다. 왜? 너무 차가운 귀약을 귀에 넣으면요 오심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이거 맞습니다. 작은 솜을 15분 20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이거 맞아요. 점적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 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맞아요.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요것도 맞아요. 귓구멍의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요? 1번이죠.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거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에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를 어릴 때 접종을 하잖아요. 100일에는 추가 접종은 없어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1년에 한 번 맞죠? 매년 1회 맞는다라는 거.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폐렴구균, 대상포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언제 맞죠? 11일, 12월에 보통 맞고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